네, 안녕하십니까. CDCS 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함현철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CDCS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강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조언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또 CDCS 원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CDCS 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죠. 그러니까 공인된 신용장 전문가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제공인 신용장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단순히 신용장 관련 지식에 대한 테스트뿐만 아니라 무역 흐름 전반, 그리고 또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 개입되는 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또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거래의 뭐 알파에서 오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하는 그런 자격증은 아닐지라도 무역 금융에 대한 좋은 출발점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최소한의 어떤 그 은행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격증은 뭐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이죠. 국제 공인된 자격증 중에서는 금융 관련 자격증 중에서는 뭐 상당히 공신력 있고 유명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CDCS가 주는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업금융인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은 물론이지만 기업금융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용장 기반의 무역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장을 사용한 무역 거래들이 뭐 그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이 신용장 거래에 사용되는 개념, 흐름, 과정, 그리고 또 관련 규정들은 서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결제 방식을 이용하든 전부 공통되고 준용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이건 아주 무역 거래를 이해하는 데에 대한 좋은 출발점이 되는 자격증이고요. 두 번째, 무역 금융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즉 어떤 무역 금융이라는 게 무역의 각 단계, 과정, 그리고 어떤 그 단계에서 어떤 금융 수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고객한테 상담하고 제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CDCS 뭐 공부를 통해서 무역 흐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게 무역금융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고객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고객의 워킹 캐피탈, 우리가 워킹 캐피탈, 운전 자금이라 하면 자금의 수급과 자금의 지출, 그리고 그 사이의 그 사이의 갭들을 메꾸는 게 우리가 무역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금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결제 조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금융 수요가 발생하고 어떤 갭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무역 흐름, 그 어떤 고객의 무역 관행, 그 다음에 무역 그 조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도 CDCS는 굉장히 유용한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금융 분야에서 만약에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최소한의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은행들에서 실제로 뭐 채용해서 얼마만한 베네핏을 주는가는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직무 배치를 할 때 기업금융 분야의 직원들을 배치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판단하겠느냐 할 때는 CDCS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금융은 개인 고객과 기업금융의 가장 큰 차이는
고객의 금융 수요가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업 금융을 하려면은 기업의 업무 흐름과 현금 흐름, 그리고 결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구성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몇천 명이 모여서 학교나 뭐 이런 대학교나 뭐 거대한 장소를 빌려서 한꺼번에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로 이게 이제 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시험 어플라이를 하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PC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비슷하게 굉장히 그렇게 자기 혼자서 시험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뭐 PC 베이스로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추후에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객관식 70문제, 사지선다형이죠. 그 다음에 3세트의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은 195분이고요. 3시간 15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시간 3시간 15분 동안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은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요. 100명 중에 50명만 뽑는 시험도 아닙니다. 절대평가고요. 70점 이상만 맞으면 전부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점 맞은 사람하고 70점 맞은 사람하고 자격증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 그 점에서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시험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취득하시면 3년 동안은 뭐 자격증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제 갱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보수교육, 이런 것들로 이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구성을 보면은 첫째, 우리가 파트 A라고 하는 아주 단답형, 사지선다형 객관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60문항 60점, 각 문항당 1점씩 해서 60점이고요. 파트 B로 넘어가면 뭐라고 할까요? 장문형 객관식이라고 할까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문제를 풀어서 굉장히 지문이 긴 형태로 그렇게 내는 문제가 10문항이 나갑니다. 요것도 각 1점이고요. 그리고 또 70번부터 73번까지 시뮬레이션 3문제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한 세트당 10문항이 나갑니다. 10문항 중에서 5개의 정답을 고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정답당 하나 2점씩 이렇게 해서 총 30점이 됩니다. 그래서 장문형 객관식 더하기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면 총 40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A, 파트 B 다 60% 이상 획득을 하셔야 과락을 면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그 두 개를 합친 게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파트 B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로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강력히 믿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험은 이제 CDCS는 신용장 관련이기 때문에 신용장 통일규칙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제표준은행 관행 ISBP 745 지금은 821로 변경이 됐지요. 그렇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URR, 리임버싱 구조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EUCP, 페이퍼리스 하는 전자적 제시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ISP, 보증신용장. 요거에 관한 것들이 이제 주요 규칙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존재하는 원래 이제 UCP, ISBP 이런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 특수신용장, 예를 들어서 회전신용장이라든지 선대신용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신용장의 특수용법, 예를 들어서 그 크루드 오일에 사용되는 LOI라든지 혹은 리임버스 그 국제기구에 대한 리임버스를 할 때는 30일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내용들 특수용법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화물 선취 보증 쉬핑 개런티라고 하죠. 요거는 아주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서 교재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자금 세탁, 테러리즘 파이낸싱, 생션. 요런 거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 그 경험상 비추어서 이 준비하실 때,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전문을 아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지문이 조금만 이상하게 나오거나 혹은 조금 애매한 표현을 쓰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을 해서 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내에서 각 당사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무와 그 권한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그 부분이 위험입니다. 위험, 리스크. 예를 들어서 개설은행의 위험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확인은행의 위험은 어느 누구의 위험을 테이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각 시험에 대한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 득점 분포가 나옵니다. 그럴 때 굉장히 그 시험에 좀 실패하신 그분들의 이제 그 분포도를 보면은 이 위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한 30% 맞췄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들, 각 파티, 관련된 파티들의 위험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터미놀로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터미놀로지. 우리 이 시험은 영어로 출제되고 영어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우리 그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농담조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 CDCS 시험이 우리나라 말로 국문으로 치는 시험이었다면 합격률이 20%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어로 시험을 본다는 게, 지금 물론 영어를 너무 잘하시죠, 다들 젊은 분들. 하지만 이 터미놀로지, 그 해당 그 조문이나 그 상황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한 익숙함이 떨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이게 굉장히 그 문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놀로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자. 그런데 이 터미놀로지는 또 뭘로 또 극복이 될 수 있느냐?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하고 그것이 문제로 이렇게 형상화돼서 저희한테 왔을 때하고 자신의 이해도가 완전히 뭐 100% 숙련도를 자랑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막상 문제로 다가오는 것하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문제를 풀을 때 단지 답만 골라내지 마시고 오답은 왜 오답인가, 이거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LIBF 연습 문제, 즉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면 시험을 어플라이를 하시면 LIBF 그 아이디를 받으실 텐데요. 그 홈페이지에 문제풀이 3세트가 있습니다. 요 문제풀이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그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죠.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며, 시뮬레이션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며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문항의 분포, 예를 들어서 뭐 UCP에서 어느 정도, 뭐 다른 데서 어느 정도, 이런 문항의 분포라든지 문항의 그 유형, 지문의 유형, 그 문제의 유형, 그리고 또 용어 사용,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플라이 하시려면 어차피 거기 아이디를 받게 되실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를 꼭 2-3번 정도 풀어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UCP, ISBP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주 많이 읽으시고
꼬박꼬박 이해하시고 완전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서 내용에는 이제 업무 관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문에 나오지 않은 규칙들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원서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RR, EUCP, ISP 이런 것들은 객관식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URR이 좀 더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ISP랑 EUCP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URR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어쩌면 세 문제까지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원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업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문제 출제 기관의 교재입니다. 이것은 LIBF, 즉 런던 인스티튜트 오브 뱅킹 앤 파이낸스죠. 거기에서 작성한 교재로 거기에 출제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교재라는 거. 지금은 문제 풀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문제들이 전부 만든 이가, 작성한 이가 이 교재를 작성한 기관하고 동일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문의 나열보다는 업무 흐름과 연계한 조문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2조는 3조는 이렇게 이제까지 익숙하신 그런 흐름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는 개설부터 그다음에 통지, 지정은행, 제시, 심사, 이런 식으로 업무의 흐름을 따라가서 각 관련 조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더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신용장, 아까 말씀드렸던 UCP나 ISBP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신용장의 종류들, 그다음에 용법, 그다음에 준법 감시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망라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객관식 문제, 60문항에 최소 10% 이상이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농담처럼 만약에 시험 시간 30분 전에 뭘 복습해야 되겠냐 하면은 이 원서 교재의 후반부를 보겠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놀로지에 대한 숙련이죠. 터미놀로지에 대한 숙련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이 문제나 이런 데 facility라는 말이 나옵니다. facility는 뭔가요? facility는 은행의 고객이 갖고 있는 여신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facility에 대한 사전에 접해보지 않고 시험 시간에 facility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 소린가? 그만큼 이제 터미놀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숙련을 원서를 통해서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와 실제 문제와의 싱크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IBF에서 제공하는 문제, 요게 실제 문제하고의 유사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성이. 즉, 문제의 유형, 분포, 그 다음에 문제를 물어보는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실제 시험에 가서 볼 때, 내가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을 들게 할 정도로 문제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문제풀이만으로 시험의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느냐? 지문이 다르죠. 지문이. 난이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 중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는 굉장히 평이한 거 4개를 물어본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한 거 2개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다 보면 이 문제는 답이 2개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요. 이게 다 이제 영어의 뉘앙스 차이에서 오는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사람들의 논조, 그 다음에 어조라고 할까요?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같은 문제를 푼다 해도 이런 용어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CDCS 하나면 무역 고수. 이건 사실은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뭐 CDCS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무역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세상 일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지금은 현재 신용장 말고도 추심 방식 그리고 OA 방식이라고 하는 그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 대세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CDCS가 전부를 무역 관계 전부를 파악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역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수반되는 서류, 거기에 따르는 결제 방식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용장 방식에서 근거한 그런 지식들에서 파생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제 방식을 취하든 결국은 CDC에서 얻은 지식을 원용하거나 인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DCS 하나면 만사형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CDCS가 언제나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대금 결제 요거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은 요것도 많이 이제 CDCS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관련 자격증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무역 흐름을 이해하고 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시점에 결제를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운전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조달을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좋은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역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DCS 시험을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채용상 우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업들을 저희 나름으로 약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뭐, 이런 채용상의 우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혹은 무역회사, 전문 무역회사를, 지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CDCS를 통해서, 그 해당 직무, 해당 업무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것으로 CDCS 원서 교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